어떻게 가고 싶은 데를 만들 것이냐. 구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주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군에 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자기의 의무를 가장 멋지게 해낸 멋진 일로. 영남, 호남, 충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정치인입니다. 김대중의 정신이 저의 이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가장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순서는 표정으로 보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속마음,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몸을 이렇게 막 풀고 있는 50대 잠룡들. 과연 이 대선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고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즉 변호사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진행이 어렵네. 모병제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죠? 지금 뭐가 먼저 아니 모병제 이야기는 앞서 있었죠. 예, 이번 했어요. 했는데 또 다른 생각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병제에 그동안 쭉 찬성을 해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냥 들어오시지. 제가 막 저기 하는데. 근데 방송 중에 들어오면 안 된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쭉 찾아보면 우리가 보면 내년도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네네. 그중에 이제 국방 예산이 40조예요. 40조 갖고 62만 군대를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자위대가 한 25만 대입니다. 네. 근데 자위대는 다 직업군인이에요. 네. 근데 거기 일본이 우리보다 물론 뭐 경제 규모도 크고 물가도 높잖아요. 우리 돈으로 56조입니다, 예산이. 우린 40조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56조 갖고 25만 직업군인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 그러니까 기계화된 부대로 키우는 건 나쁘지 않겠다고 쭉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남경필 지사가 모병제 얘기를 하면서 문득 제가 이 얘기를 갖다 어제 누구한테 했더니 누가 펄쩍 뛰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왕이면은 우리 소수 정예로 단단한 기계화 부대도 만들고 공군, 해군 강화하고 육군 보면은 사실 보병들이 보면은 평상시에는 늘 훈련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지금 부사관 중심으로 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되냐 했더니 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더니 만약 그렇게 되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200만 원씩 구급 공무원에 주면은 이른바 지금 흔히 그 친구 표현이에요. 네. 요즘 나향욱식으로 표현하면 개, 돼지 같은 99%의 일반 국민들 그야말로 단 일자리 못 구해서 절절 매는 사람들은 감사하다 오겠지만은 네. 실제 군 의무를 갖다가 병역 의무를 갖다가 치러야 되는 지금 이른바 부유층 자제들은 누가 군대 가겠냐는 거예요. 모병제니까. 지금 중국은 모병제 플러스 징병제거든요.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도 모병제 플러스 징병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네. 제가 병력 차원에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네, 장교 출신이죠? 네. 예, 저는 해군입니다. 네, 해군 출신인데 세계에서 우리 한국군이 62만여 명으로 6위입니다. 6위. 전 세계에서 6위. 예. 중국이 1위인데 240~50만 병력 정도 됩니다. 미국이 한 150만 전후. 네. 뭐 이렇게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보 잠재적은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병력을 장교, 부사관 위주로 된 직업군이 이제 24만여 명을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현재적은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120만 병력입니다. 네. 그리고 그 특수부대가 2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통일되면 우리가 180만 명이네. 통일되면. 그렇게 되면은 세계 2위가 되는 세계 거예요. 2위 되네. 그때 가면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병력에 따른 재래식 무기에 따른 일정한 전선 구도가 형성이 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우리 지금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지금도 늘고는 있어요. 지금 통계에 따라 틀린데 한 5,100만 정도 됐는데 근데 어떤 추세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선제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병제 논의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 시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서 북한과의 현실적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군이 결코 찬성하거나 검토하려고 하지를 않는 사안일 겁니다. 당연하죠. 네. 인구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다스리는 부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위에 다 잘려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옷 벗고 자, 나가야 여기서 되는데요. 네. 참고로 그거가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이죠. 대한민국의 장성수가 444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죠. TO가 444명이니까 444명이 아까 말씀하신 62만 군대를 갖다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군대 수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은 30만으로 줄이면 어떻게 222막 확 줄어드는 거지. 그래 그리고 거기서 아까 문제. 말씀하셨던 아까 중국이 지금 18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중국이 240. 240만 네. 준대는 사실은 그때 보면은 마오쩌둥 시대까지 450만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딱 그날 200만 대로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중국이 핵 전력을 완비합니다. 네. 이 양탄 일성이라고 네. 핵 전력을 완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일반 보병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어제 만났던 그 친구 이야기 본질은 뭐냐니까 요즘도 보면은 뭐 부유층 자제들 무슨 자제들 특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자제분이 사고를 쳤잖아요 작년에. 그래도 어찌든 군대는 다 갔습니다. 그 갔는데 네. 문제는 만약 사고 친 건 잘못된 거지만 아니요, 그래도 모병제를- 군대 안 간 사람보다 나아요. 제가 볼 때. 모병제를 하게 되면은 모병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병역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 나오는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병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번 있는 집 자제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가고 그다음에 없는 집 아이들은 그야말로 군대 가서 그거부터 200만 원 그 월급 받는 것이 그거 오히려- 이유 하나 때문에 모병제를 반대하는 건 안 되죠. 그렇게. 아니 하면. 감성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부자들 군대 안 가는 거 그거 배 아파서 예. 모병제 전체를 반대한다. 이건 안 되죠. 아니, 지금요. 그거는요. 그거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병제는 제가 부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그만 걸 가지고 조그만 게 전체를 아니에요. 하면 안 그게 아니에요. 그게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게 조그만 얘기가 아닌 게 공자님도 얘기했잖아요. 나라를 세우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경제, 병력, 신뢰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경제. 두 번째 병력. 마지막이 신뢰. 그래서 바로 무신분립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경필 지사의 자제분 같이 뭐 사고를 치더라도 군대 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병역 비리가 만연하고 그야말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쪼개진다는 아니 얘기예요. 그러면요 고위공직자 자녀는 반드시 군대 보낸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 거 뭐 단 아니. 하고 단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단. 그 모병제를 할 경우 직업군인제를 할 경우 세 가지의 절충적인 제도가 보완이 됩니다. 네. 뭐냐면 지원병 제도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사시 특히 전시가 되었을 때는 국민개병제 원칙이 다시 적용이 돼서 그렇죠. 일정한 기간 동안 다 동원이 그러니까 되고 또 군대에서 일하게 되는 배우고 거예요. 군대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건 다 배워놓고 바로 그 그다음에 딱 부분인데 열리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게 대체 복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치적 그 논제로서 제의된 거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 포퓰리즘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헌법의 그런 병역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헌법에 병역 의무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 병역 의무가 박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 이거 개정해야죠. 모병제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네,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제 모병제 얘기 지금 계속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도 아프고 이제 장단점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징집 그 아까 말한 대로 개방제로 준비는 다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모병제가 좀 일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뭐 제 의견이에요 그냥. 마침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대로를 유지하면서 군인이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확대해야죠. 직업 군인제를 확대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결론 났네요. 안희정 지사 쪽으로 가죠. 예. 안희정 지사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했어요. 처음에는 뭐 과연 네. 불펜에서 몸을 풀고 뭐 슛을 때려야 될지 불펜에서 몸을 풀어야 될지 선발 투수로 나가야 될지 하더니 결국 이제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그다음에 보면 안희정 지사 등 이제 나섰는데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보면 파괴력이 그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저 보면 문재인 저 전 대표님께 말씀도 드려야 되고 얘기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보면 깊어요 속이.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좌의정, 우광재 좌의정 그랬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광재보다는
희정이가 낫다. 아니, 이런 낫다라는 얘기. 표현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속이 깊다. 속이 깊다. 아, 속이 그게 깊다. 낫다는 거죠. 속이 깊다는 게 훨씬 더 좋은 뜻인데. 그래요? 당연한 어쨌든 거잖아요. 중요한 게 최근 한 몇 해 전이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헬기가 탁 내리는데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 직접 보니까 그 헬기장 내리는 데까지 콕 와서 내리니까 깍듯하게 45도 인사를 하고 그 무렵에 안희정 지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07 과 3으로 봐야 된다. 네. 0이 7이고 그다음에 과가 3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김구 선생님도 이승만 대통령도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다 그 시대 그 시대마다 그또 역할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제3의 길을 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희정 지사를 바라보는 이 보수 중도 보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뭐랄까 요즘 조금 각을 세우잖아요. 나를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당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더 이른바 외연 확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중요한 거는 더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래 희정아 네가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더민주는 친문의 당 네.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로 가는 대세론을 부응하는 당 이런 정도로 규정해도 뭐 그다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당 그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원 구조에 이르기까지 세대비 끝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의 끝나 있죠. 예, 예. 이런 당 상황에서 대표까지 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 당내 입지 좁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뭐냐 문재인 대세론에 맞받아치는 게 문재인 한계론이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패배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대선 본선 경쟁력이 없고 그 경선이나 본선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쉽게 말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 고꾸라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네. 경우는 있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랬을 때에는 바로 친문을 포괄해서 친노까지 해서 당 전체의 그 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는 대선 레이스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인은 연말에 가서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세 가지 부분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아까 말했던 나올 수 있는 명분이자 실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대체제일 때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본인은 나는 대체제가 아니다. 문재인이 대체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뭐냐 문지방을 넘겠다 그랬거든요. 문지방이 그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방어벽을 넘겠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즐겨 쓰는 말이 보면 꼭 뛰어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현실이 나름대로 대선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정식으로 경선에서 그러면 불쏘시개가 아니라 정식으로 문재인과 한번 붙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180일 이전에 당 대표를 결정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나 그 이왕이면 좀 한 7, 8월쯤 하지. 한 8, 9월쯤 하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앞서 우리 현 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쭉 가다 보면 지금 그냥 고비고비가 많습니다. 고비고비 굉장히 많고 우리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떻게 대세론 더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계론 가능성 이것은 항상 이회창 전 총재하고 비교합니다. 이회창 전 총재 아시잖아요. 거의 8, 9월, 9월, 10월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상. 선거 전날까지 대통령이었죠. 뭐. 솔직히 그때 아니,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근데 여론조사상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 2달 전까지 근데 결국 중간에 보면 어떤 발목 걸리고 중간에 한 번 기세가 꺾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내년에 그야말로 없으리란 법이 없다. 보장이 없고 거기에서 안희정 지사가 나름대로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원순 시장 지금
그럼 미국 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 잠룡들도 그러니까 그냥 현재 구도대로 하면은 그럼 문재인 전 대표 압승이죠. 현재 구도대로 당내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죠. 무조건 되죠. 아까 연경병 의원 얘기한 거죠. 현재 이 시점에서 딱 자, 이번 네. 저 9월 말에 만에 뽑는다. 무조건 저 문재인 전 대표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예정이 없는 질문을 하는데. 예. 자, 안희정 대 남경필 딱 붙었다. 어떻게 될까요? 어디 있어요? 본선에서. 본선에서. 그런 걸 두고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가정을 했잖아요. 만약에 아니 지금 오늘 남경필 얘기하고 안희정 얘기하니까 남경필 붙고 안희정 딱 둘이 붙으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남경필이 재미있을 이긴다고 것 봐요. 같다는. 예? 남경필이 이긴다고 봐요. 왜냐면 남경필이. 남경필이 보수 정당 보수의 여권의 후보가 되어서 그동안 누구누구를 꺾었죠? 가정이에요, 내년에. 네. 우선 당내에서 김무성을 친 겁니다. 이긴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온 반김을 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 뛰어넘은 거예요. 보수를 대결집한 가운데 남경필 50대죠. 네. 그다음에 안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을 치고 박원순을 치고 그다음에 김부겸을 치고 올라왔어요. 총 결집하면은 저는 51대 49로 보수가 이길 것 같아요. 남경필이 이긴다. 아까 어불성설했는데 남경필 씨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남경필 도지사를. 아니요, 두 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돼요. 한 분을 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두 분이 붙는다. 아니, 이런 그 확률은 없다. 생각하시면서 아니, 그냥 생각은 질문을 재밌잖아.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은 재밌잖아.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짚어놓을게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이. 그러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치적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죠. 치적. 뭘 그리고 했느냐. 비전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 잘한 분이 나름대로 그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굳이 그 가장 최근에 단체장으로 그 되신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네. 서울시장 때 그 청계천하고 대중교통 체계 이것 등등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세가 또 묻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에 걸맞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네, 안희정 특히- 충남지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그 지역에서 저는-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 그 그거 아니에요? 특히 인기 안희정 문제가 지사, 아니고. 충남지사의 경우는 재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년 차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뭘 내놔야 된다.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이 대선 후보라면 적어도 국가라는 이 복잡다단한 움직여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경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그거밖에 더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지사들 시장이니까 그런 실증적 어떻게 보면 실적을 요구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실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도 있고 있었던 사람도 근데 없었던 예를 사람도 들어서 당선되죠. 굳이 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지난 2012년 1,469만 표를 얻었습니다만 그때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에서 그동안 잠시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현역 의원으로. 그러니까 그렇고 저는 아까 굳이 안희정과 남경필이 마지막까지 올라가면은 남경필.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주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 다음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자, 말고 김부겸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도 있고 2002년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다 짝을 한번 해보죠. 뭐. 2002년에 집권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에서 당시 양당이 누구였냐 하니까 이인재 하나갑이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뚝 나오던 노무현 고문이 하나갑을 딱 꺾는 순간 광주에서 나머지 하나갑 기운을 다 빨아들여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인재를 딱 꺾는 순간 그다음부터 쫙 빨아들이더니 끝나죠. 이회창을 갖다가 거의 그 당시 그때 한 5월경에는 60대 30으로 이기더라고요. 네, 하여튼 두 분이 여기는 어불성설이라 그러는데 뭐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남경필이가 이긴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희정이 이긴다고 보는 거죠. 저는 막 검토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저는 아예 그걸 상정 안 하겠다. 지금 어불성설이다. 지금 뭐냐면 앵커 무시한 거예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볼 때 그거 아닌 거 오늘은 정도는 그냥 아실 것 무시당하는 거야. 그냥 같은데. 오늘 다 무시당하고 그냥 오늘 무시당하는 날로 합시다.